지난 시간 우리는 비트코인의 이상을 살펴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불신, 사토시 나카모토의 혁명적 아이디어, 블록체인이라는 놀라운 기술, 중앙 권력 없이도 작동하는 화폐, 투명하고 희소하며 국경이 없는 돈,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주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야기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현실을 다루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요, 빈만큼이나 짙은 그림자를 정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속도 문제, 가격 변동성, 환경 문제. 비트코인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화폐로 만들어졌지만 투자 자산이 된 아이러니, 정부와 은행의 복잡한 반응, 철학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실전 이야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탄에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오늘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장점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한계와 리스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은 전체 그림을 본 후에야 가능하니까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솔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속도가 느립니다. 비트코인은 초당 약 10건의 거래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비자 카드는 초당 수만 건을 처리해요. 엄청난 차이죠. 왜 이렇게 느릴까요? 블록을 만드는데 1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보통 6개 블록이 쌓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커피를 사는데 1시간을 기다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는 불편합니다. 둘째, 가격 변동성이 심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하루에 10% 오르거나 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에요. 화폐의 기본 기능이 뭘까요? 가치 저장과 교환 매개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이 기능을 못합니다. 오늘 1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이 내일 9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면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용적 화폐로 쓰기 어렵습니다. 셋째,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비트코인 채굴에는 막대한 전기가 듭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쓰는 전기가 아르헨티나 한 나라가 쓰는 양과 비슷해요.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작업 증명 때문입니다. 채굴자들이 계속 복잡한 계산을 하니까요. 환경에 부담이 됩니다. 이게 필요하길까요? 아니면 개선해야 할 문제일까요?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죠. 넷째,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잘못 보내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면 그 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은행 이체는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당했다면 신고하고 돌려받을 수 있죠? 네, 비트코인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보낸 건 끝입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건 좋지만 실수도 못 고친다는 건 무섭습니다. 네, 다섯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과 국경 없는 특성이 범죄자들에게도 유용해요. 돈 세탁, 마약 거래, 랜섬웨어 몸값, 비트코인이 쓰입니다. 물론 현금도 범죄에 쓰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추적이 더 어려워요. 기술에 밝은 사람이라면 흔적을 감출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복잡합니다. 개인 키, 블록체인, 지갑, 채굴.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실수하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초기를 떠올려 보세요. IP 주소를 외우고 복잡한 설정을 해야 했어요.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도 그렇게 쉬워져야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룰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금지하고 어떤 나라는 허용합니다.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법정 화폐로 채택했죠. 이 불확실성이 투자 리스크를 키웁니다. 이런 한계들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려 노력하고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있어요.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정체성은 모호합니다. 화폐일까요? 투자 자산일까요? 사토시의 원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화폐를 만들려 했어요. 커피를 사고 물건을 사는데 쓰이길 원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봅니다. 주식이나 금처럼요. 사서 보유하고 가격이 오르길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격 변동성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일상 화폐로 쓰기 어렵습니다. 대신 투기의 대상이 됐어요. 2017년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러다 2018년에 400만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80% 하락이에요. 이런 자산으로 월급을 받고 싶으신가요? 장을 보고 싶으신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너무 불안정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 만들어졌지만 화폐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금으로 불립니다. 금도 비슷합니다. 원래는 화폐였어요. 금화를 쓰고 금괴를 거래했죠. 하지만 지금은 투자 자산입니다. 금으로 커피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비트코인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계적 발전이다. 먼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나중에 화폐가 될 것이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화폐가 되려면 먼저 가치가 안정돼야 해요. 사람들이 믿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화폐로 쓰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지금은 그냥 투기 거품이다. 이것도 일리 있습니다. 실용성 없는 자산은 위험해요. 사람들의 기대만으로 가격이 유지된다면 기대가 사라지면 가격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투자로 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의 비트코인 보유자 대부분이 투자 목적이에요. 자, 사서 보관하고 가격 오르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일부는 실제 화폐로 씁니다. 해외 송금, 국제 거래, 인플레이션 해지, 실용적 용도가 있어요. 특히 자국 화폐를 못 믿는 나라에서 많이 씁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인플레이션이 심한 곳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한 대안입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세계 최초죠. 실험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비트코인의 약점이자 강점입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불안정하지만 유연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네, 결국 시장이 결정할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미래가 정해지겠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만큼 정부와 은행의 대응도 복잡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정부와 은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인터넷 괴짜들의 장난감쯤으로 봤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사용자가 늘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정부의 반응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은 강경합니다. 2021년에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어요. 왜 그럴까요? 통제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화폐를 철저히 통제하려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통제를 벗어나죠. 위협으로 본 겁니다. 자, 미국은 모호합니다. 금지하지는 않지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SEC, 증권거래위원회. 저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볼지 화폐로 볼지 고민합니다. 세금도 복잡해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유럽은 비교적 유연합니다. 규제는 하되 혁신을 막지 않으려 해요. 균형을 찾으려는 접근이죠. 엘살바도르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법정화폐로 채택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허용은 하되 관리하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를 규제하고 실명제를 도입했어요. 투자자 보호와 자유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반응은 더 흥미롭습니다. 저 초기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자, 비트코인은 은행 없는 금융을 표방합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는 위협이에요. 일부 은행은 비트코인 관련 계좌를 차단했습니다. 우리 고객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돈을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요. 고객들이 원하면 다른 은행으로 가버립니다. 싸워봤자 손해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적응하기로 한 겁니다. JP모건은 처음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0도 달라진 거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들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고객 수요에 응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고객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유한 고객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려 합니다. 은행이 서비스를 안 해주면 고객을 잃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유용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트코인은 싫어도 블록체인은 쓸모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증권 거래를 효율화하려 해요.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은행용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연구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디지털이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합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해요.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를 연구 중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반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 기술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의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을 막으면 혁신을 놓칩니다. 허용하면 통제력을 잃어요.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요?
답은 아직 없습니다. 각국이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 성공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정하든 반대하든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 커졌어요. 현실적 문제를 넘어 철학적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기술이나 투자 수단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비트코인은 철학입니다. 신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무엇 위에 서 있을까요? 신뢰입니다. 은행을 믿습니다. 내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거라고요. 정부를 믿습니다. 화폐 가치를 지킬 거라고요. 법을 믿습니다. 계약을 강제할 거라고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에 봤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은행을 못 믿게 됐죠. 그런데 신뢰를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깨집니다.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 Don't trust, verify.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나 기관을 믿는 대신 제 시스템을 믿는 겁니다. 코드를 믿고 수학을 믿고 암호학을 믿습니다. 은행장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대신 은행장이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현명하기를 기대하는 대신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혁명적 아이디어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이 가능해졌어요. 블록체인이 그 핵심입니다. 모든 게 투명하고 조작 불가능하고 검증 가능합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확인하면 되니까요. 비유하자면은 이렇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자물쇠입니다. 은행이나 정부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열쇠를 잘 관리할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투명한 금고입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모두가 볼 수 있어요. 누가 뭘 가져갔는지도 다 기록됩니다. 열쇠는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있고요.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의 철학은 시퍼펑크, 사이퍼펑크 운동에서 왔습니다. 암호학을 무기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자는 움직임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강력하다.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암호학으로 개인의 영역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프라이버시가 핵심 가치였어요. 정부나 기업이 우리의 거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자.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키자. 비트코인도 같은 맥락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익명입니다. 주소만 보이고 실명은 안 보여요. 물론 완전한 익명은 아니지만 현금보다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악용한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지지자들은 반박합니다. 칼이 범죄에 쓰인다고 칼을 금지하나? 프라이버시는 기본 권리다. 이 논쟁의 정답은 없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의 또 다른 철학은 탈국가입니다. 국가가 화폐를 독점하는 게 맞냐는 질문이죠. 네, 역사를 보면 화폐는 항상 권력자가 발행했습니다. 왕이, 황제가, 정부가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종 남용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화폐를 마구 찍어냈죠. 비트코인은 이 독점을 깹니다. 화폐는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간이 만들 수도 있다. 과격해 보이지만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자, 금과 은이 그랬어요. 자,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서 나왔죠. 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화폐로 썼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저 정부가 아니라 코드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씁니다.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아직 모릅니다. 국가 없는 화폐가 진짜 작동할지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시도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술로 보호하자. 모두가 동의할 철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시스템이 최선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론은 충분히 다뤘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시작할까? 먼저 경고부터 하겠습니다.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위험한 투자예요.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투자하세요.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단계, 거래소 선택입니다. 한국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거래소를 고를 때 뭘 봐야 할까요? 네,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킹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고객 자산을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중요해요. 자, 수수료도 봐야 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해요. 자, 거래소마다 다르니 비교하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중요합니다. 초보자라면 쉽고 직관적인 곳이 좋아요. 둘째 단계, 계좌 개설입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 확인, 은행 계좌 연결 등을 해야 해요. 며칠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셋째 단계, 입금과 매수입니다.
연결한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주식 사듯이 주문하면 돼요. 전체 1비트코인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0001 비트코인, 0001 비트코인도 살 수 있어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 보관입니다. 거래소에 둘 수도 있고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소액이고 자주 거래한다면 거래소가 편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어요. 큰 금액이고 장기 보유라면 개인 지갑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어서 씁니다. 당장 거래할 돈은 거래소에, 장기 투자분은 개인 지갑에요.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 이중인증 EFA를 꼭 설정하세요. 비밀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추가하면 훨씬 안전해요. 둘, 피싱을 조심하세요. 가짜 거래소 사이트가 많습니다. URL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식 앱을 쓰는 게 더 안전해요. 셋, 개인 키를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의 개인 키를 물어볼 권리가 없습니다. 거래소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넷, 투자 조언을 쉽게 믿지 마세요. 이 코인이 곧 10배 오른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다섯,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봐 두려움총에 휩쓸려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여섯, 분산 투자하세요.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넣지 마세요. 다양한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일곱, 공부하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세금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자주 바뀌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해요.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생활비나 비상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전을 넘어 이제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은 많지만 확실한 건 없어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낙관적 시나리오,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는다. 이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됩니다. 금처럼요. 인플레이션 해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으로 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연금 펀드, 보험사, 대학 기금, 전통적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희소성과 수요 증가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전체적 방향은 위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하나가 수억 원이 될 수도 있죠. 중립적 시나리오, 틈새 시장으로 남는다. 이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특정 용도로 계속 쓰입니다. 국제 송금, 인플레이션 회피, 정치적 불안정 지역의 대안 화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주류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을 쓰고 법정 화폐를 씁니다. 비트코인은 대안 중 하나로 존재해요.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됩니다. 광적인 상승도 폭락도 없이 유지됩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이 되죠. 비관적 시나리오, 규제로 위축되거나 기술적으로 대체된다. 이 관점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비트코인을 억압합니다. 네, 거래가 금지되고 보유가 불법화되고 가격이 폭락해요. 또는 더 나은 기술이 비트코인을 대체합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환경 친화적인 암호화폐가 나오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최초라는 명예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가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봅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아마 이 중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는 예측보다 복잡하니까요. 자, 여러 요소가 섞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중요한 변수들을 살펴봅시다. 하나, 정부 규제입니다. 자, 각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적대적이면은 비트코인은 어려워집니다. 네, 우호적이면은 성장합니다. 둘, 기술 발전입니다. 비트코인의 한계, 특히 속도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솔루션이 성공할까요? 셋, 경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대안을 찾습니다. 비트코인에 유리하죠. 반대로 경제가 안정되면은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넷, 제도권 수용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을까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다섯, 경쟁자들입니다. 이더리움, 다른 암호화폐들, 그리고 각국 정부의 CBDC, 이들이 비트코인의 자리를 위협할까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네,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년 넘게 살아남았어요. 자, 수차례의 죽음 선고를 이겨냈습니다. 자, 하지만 지지자들이 꿈꾸는 세계 화폐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실적 제약이 너무 많아요. 아마 중간 어디쯤에 정착할 겁니다. 이 특정 목적에 유용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쓰이는, 네, 기존 금융 시스템과 공존하는
중요한 건 좀 비트코인 그 자체보다 비트코인이 시작한 변화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탈중앙화 금융, 이 아이디어들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첫 시도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문을 열었어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1탄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이상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봤고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비트코인은 혁명적 아이디어입니다. 중앙 권력 없이도 작동하는 화폐, 투명하고 희소하며 국경이 없는 돈. 자, 신뢰를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느리고, 자, 변동성이 심하고 에너지를 많이 먹습니다. 화폐로 만들어졌지만 투자 자산이 됐죠. 정부와 은행은 여전히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디지털 금이 될 수도, 틈새 시장에 머물 수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결정하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이제 아시죠? 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하세요.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만 넣으세요. 전 재산을 걸지 마세요.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당위 변동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장기 게임입니다. 다양하게 투자하세요. 비트코인만 사지 말고 여러 자산에 분산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계속 배우세요. 암호화폐 세계는 빠르게 변합니다.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감정을 통제하세요. 탐욕과 공포를 조절하세요.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 사지 말고 폭락했다고 패닉에 빠져 팔지 마세요. 보안에 신경 쓰세요. 이중 인증, 안전한 비밀번호, 개인키 보관, 기본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회의적 낙관주의를 유지하세요.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맹신하지 마세요. 장점을 보도해 한계도 직시하세요. 여기까지 두 편에 걸쳐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경제, 금융 주제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관망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은 실험입니다.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일이에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실험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모색하고 기술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든 안 하든 이 현상을 이해하는 건 가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니까요. 한 가지 질문을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종이일까요? 금속일까요? 코드일까요? 아니면 그저 믿음일까요? 비트코인은 이 질문에 새로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돈은 코드가 될 수도 있다. 이 답이 옳은지는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현명하게 참여하세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두 번의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